안녕하세요. 인간에 의해 우리가 오늘 온라인 강의도 오늘이 13거를 강의를 하고, 오늘이 13주째. 그것은 실제 이제 우리 요 강의 내용은 12강이 되겠죠. 이제 한 주 쉬었으니까. 예, 오늘 12강.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요즘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을 혁명한다는 얘기인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인지 어디를 떼서 읽어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는 그런 시기죠. 뭐 3차 산업이니 6차 산업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한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이 생명공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요거는 4차 그리고 산업혁명. 이렇게 떼어 쓰는 게 맞고요. 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은 우리 바로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거고,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합해서 4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을 혁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3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기는 4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 맞습니다. 예. 바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 독일의 하노버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우리 버전을 갖다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 표현할 때 뭐 버전 1.0, 2.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동안 진행이 되었었던 제조업들, 이런 부분에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 독일에서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공장 기기 또는 IT 시스템을 연결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그러한 차원에서는 조금 더 똑똑한 그러한 그 운영 체계를 갖다가 갖추는, 즉 스마트화하는 개념이라는 뜻에서 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특히 요 2011년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은 잠잠하다가 다시 2016년,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이제 열리는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제 경제 포럼들이죠. 바로 이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핵심 이슈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제4차 4번째 이제 산업혁명의 도래로 촉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도 해야 될 시기고, 특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러한 변화에 대비하자는 의미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 포럼 기간 동안에 무려 300개가 전체 이제 포럼의 주제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140여 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세션으로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다가올 2016년이니까 지금 벌써 2020년 아니에요? 어떤 한 해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2016년을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어떤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제 태동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784년에 이때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서 동력이 기존에 있었던 수력이라든가 기계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요것을 우리가 제1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이 1784년, 즉 18세기 후반인 것이죠. 19세기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제2차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1870년, 즉 19세기 후반, 20세기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이때 이제 자동화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자동화가 도입된 것은 에디슨의 전기의 발명, 전구의 발명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전기가 도입이 됐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기계를 갖다가 기존의 증기를 갖다가 통해서 기계를 돌렸던 것이 이제 전기를 통해서 기계를 돌리면서 노동이 좀 더 분화되고 또 대량 생산이 되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효율화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19세기 거의 막바지 20세기 들어서기 직전에 있었던 이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 있게 되냐면은 요거는 20세기 거의 이제 후반.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기라든가 IT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동화 생산, 컴퓨터가 굉장히 이 모든 것을 갖다 효율화시켰었던 그런 이제 시기가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제 뭐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1900년대 이제 후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시작이 된 IBM이라든가 이런 시작된 것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IT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생산 지금도 굉장히 거의 모든 것들이 자동화 생산이 되면서 스마트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3차 산업혁명이었었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최근 요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들어서면서 꼭 2000년이 들어섰다라기보다도 1900년대 마지막 즉 21세기인 그 뉴 밀레니엄 시대에 도입이 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이 시기에는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어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거고요. 특히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다 손으로 편지 쓰고 그랬지만 이제 손으로 편지 쓰는 사람 뭐 진짜 손을 꼽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공학은 생명공학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기계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계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한 어떤 IT와의 연결, 또 인공지능과의 연결, 로봇과의 연결,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우리 대학에도 새로 설치된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3D 프린터, 또 드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이제 초연결이 돼가지고 융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갖다가 변혁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1차 산업혁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서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1764년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서 내연기관이 좀 더 활발하게 효율화되고 자동화가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막 그냥
이랬었던 이제 시기였던 거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막 들어가려고 하는 시기에 있었던 거.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컴퓨터, 인터넷, IT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이죠. 21세기 초, 막 밀레니엄 세대에 들어오기 그 직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저런 이제 변화들이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날의 세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갖다 이끌게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 중심에는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물론 여기에는 이게 초연결이고 초융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중심에 있는지, 로봇이 중심에 있는지, IoT가 중심에 있는지, 3D 프린터가 중심에 있는지, 빅데이터인지, 또는 드론인지, 또는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의 서비스라든가 생산, 유통, 소비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전부 연결이 되고 지능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차원으로 지금 도입이 된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갖다 맞이하는 그런 이제 시기고요.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산업 간 융합의 형태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AI, 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 또 모바일 환경, 스마트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또 로봇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계와 어떤 IT와 연결이 되어 있는, 또 체내 삽입기기라고 하는 생명과학과 어떤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기계와 IT와 전자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빅데이터니 드론이니 그죠? 예.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자율주행형 자동차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초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기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이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기존의 물리학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형이 돼서 이제는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터, 또 드론, 그쵸? 자율주행형 자동차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여기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돼 있고, 이 아래 위도 마찬가지로 또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세 개가 뭉뚱그려가지고 그 다음 기술을 또 간다는 거예요. 생물공학적인 기술의 경우에도 합성생물학, 유전공학, 이제는 어떤 약품을 갖다가 만드는데도 이것을 갖다 이제 설계를 해요. 예전에는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걸 모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약품이 어떠한 구조를 가진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한다라든가, 또 스마트 의료,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AI를 갖다 통해서 암을 치료하고 그런 얘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부 연결이 돼서 생체 조직을 갖다가 프린팅, 우리 신체 장기를 갖다가 3D 프린터로, 우리 인체 조직과 비슷한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지금 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형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드론, 또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신기한 상점이 있습니다. 계산대도 없고 계산하는 직원도 없는데요. 소비자는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골라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자동 감지하고 앱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되는 건데요. 쇼핑을 하다가 골랐던 물건을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으면 계산에서 제외되며 반품과 환불도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캐셔리스 스토어라고 표현되는 아마존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혁신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들려오는 말 4차 산업혁명,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국의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생산, 소비 측면에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생산 소비, 그리고 세 번째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 이 세 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발명되어 왔으며 생산과 소비는 변화를 계속해왔고 자연이나 정치와 같은 여러 이유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요소만을 가지고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1, 2, 3차의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초기 기계설비 공장과 노동의 분업을 통해 생산과 물류가 급격하게 확장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발명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와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의 I hope.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모든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3D 프린팅, 이 기술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죠.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외치며 미래 독일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와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로 우리의 생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겠죠. 어느 미래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등학생 65%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나 자신의 위치나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현실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또 전부 연결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수업조차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IT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코로나19를 갖다 진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거기 접목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변화의 시기에는 어떠한 요소들은 긍정적이고 어떤 요소들이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자,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제 살펴본다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이제 발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IoT, 그죠?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이라든가 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전부 통합이 되고, 그런 사회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지능적으로 제어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의 그런, 형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문명 사회들이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모든 기술들을 갖다 전부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의 초연결 사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를 표현해라 그러면 초연결 사회. 뭐를 초연결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3D 프린팅 뭐 다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제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이제 그런 그 이점을 가져올 거냐면 기존 산업의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갖다 창출할 거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을 갖다 이제 가속화하고 또 지금 현재 세계 산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이 이제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저성장, 저소비, 그다음에 고실업률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낮추면서 완화시키면서 즉 변화를 시키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설명했었지만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분이 세계 경제 포럼에
해서 이제 이야기한 바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산업을 갖다 창출하는 그런 유형을 갖다 본다면 이런 유형들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기, 신무기 체계, 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사회, 실시간 스마트 교통 체계, 또 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중에서 생명공학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또 같이 살펴볼 테니까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낫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질병들도 극복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거예요. 일자리 쇼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미래 고용 보고서 15년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올해까지긴 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딱 언제까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도래를 하게 되면 15국의 15개 나라, 선진 15개 나라 정도 되겠죠.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진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만은 또 그 결과가 또 그렇게 빨리 쫓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새로 파생이 되는 것이 210만 개. 그럼 500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사실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특히 반복적인 업무들, 사무행정 관련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 생산 160만, 건설 채굴, 예술 디자인, 환경 스포츠 미디어가 한 15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 UBS에서는 남성 일자리 3개가 감소하고 하나가 창출이 된대. 3개가 줄고 하나가 창출. 남성들은 일자리가 2개 줄었는데 반해서 여성들의 경우에 일자리가 5개가 줄어들고 하나가 창출이 된대. 4개가 줄어든다. 큰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히 스템 분야에서 여성들 진출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S, 사이언스, T, 테크놀로지, E, 엔지니어링, M, 매스매틱스 이러한 분야에서 여성들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외 불평등한 부분, 인간의 정체성, 윤리의 문제 이러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생명과학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들이 발전을 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이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실제로 태생기에 전능한 그런 이제 세포를 갖다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쵸?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수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수정된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세포 분열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배반포라고 하는 이제 시기를 갖다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마의 자궁에 가서 딱 착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더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이제 기관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으로든지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세포의 형태가 왜 초기에는 수정란 하나였던 것이 이제는 머리도 되고 뭐 눈도 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그 세포를 갖다 우리가 줄기세포. 이 줄기에서 이제 가지도 뻗어나고 잎도 뻗어나고 뿌리도 가고 이런 식으로 즉 머리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손도 발도 이렇게 바로 그러한 세포를 갖다 이제 그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줄기세포는 그래서 초기 분열 단계에 배아에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배아에서 채출이 되고 있고요. 바로 그래서 줄기라는 의미로 간세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세포라고도 이제 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 중에서 심장을 갖다 만드는 줄기세포만 추출해서 심장만을 갖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데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데 이러한 줄기세포의 종류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한 것처럼 배아 줄기세포. 모든 기관으로 분할할 수 있는
세포예요. 이것이 배아줄기세포. 그 다음에 성체줄기세포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성장을 이제 다 했을 때, 이제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성체줄기세포인 거예요. 성체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 자란 거예요. 손이 될 거는 손이 다 됐고, 발이 될 거는 발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화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칼로 베도 또 거기서 피부세포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재생하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유도만능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지라고 하는 야마나카 신야라고 하는 이 교수 팀이 이제 만든 거예요. 거꾸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줄기세포에서 각 분화를 한다면은 분화한 거를 거꾸로 뭔가 신호를 주면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했었던 건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 세 가지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갖다 한번 이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의 주인공 황우석 박사에게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2005년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입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황우석 교수. 그러나 2005년 불법 난자 매매와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골세포뿐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심장근육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이 줄기세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줄기세포 왜 문제가 될까요?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배아에서 추출하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인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생기는 배아. 배아는 장차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그 배아는 결국 파괴됩니다. 통상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배아 상태로 있다가 7주가 넘어가면 비로소 태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아는 여전히 생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생명윤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이 배아까지도 생명으로 간주합니다. 즉,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쟁점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는 조심스럽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다른 한 종류인 성체줄기세포는 인간의 골수나 혈액 등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대부분이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체줄기세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100배 이상 배양해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한 경로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잘못 투입할 경우 지방세포가 괴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를 채취하다가 과다한 양을 채취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연구 중이기에 그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사나 병원에 따라서 그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기세포 연구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이미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불임 문제나 난치병 치료 등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줄기세포 연구와 사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임 시술을 예로 들면 만약을 대비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배아는 보통 냉동 보관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아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날이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과학계나 의료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셨고요. 생명과학을 연구한 김은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도부나 신청된 줄기세포입니다. 이야기 하시죠. 효녀 심청은 봉사 아버지를 구하고자 인당수에 뛰어드는데요. 신봉사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심청은 굳이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줄기세포로 실명된 눈을 고치는 임상실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망막세포뿐이 아닙니다. 줄기세포로 척추 손상 환자를 치료하거나 O형 적혈구를 대량 생산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고장난다면 그 부분만 줄기세포로 바꾸면 됩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이 줄기세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6년 줄기세포 분야의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공개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이 연구를 계기로 2012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존 거든 박사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유럽이 지배하던 줄기세포 분야에서 일약 강자로 떠올랐죠. 이 연구는 도대체 기존의 연구와 무엇이 달라서 업적을 인정받고 생명과학계에 큰 관심을 받은 것일까요? 야마나카 교수는 분화가 끝난 세포를 원시 세포로 돌릴 수 있는 4개의 리셋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4개의 유전자는 피부세포나 근육세포 등 어떤 체세포에 넣기만 하면 세포가 분화되기 전 최초의 만능세포 단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유도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것이죠. 야마나카 교수의 연구로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기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수정란이나 난자를 사용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분화 능력은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해 원하는 모든 세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체줄기세포처럼 자기 피부세포를 사용하면 되니까 나중에 면역 거부 문제도 없지요. 야마나카 교수는 어디에서 이런 기술을 떠올리게 된 것일까요?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하던 야마나카 교수는 1958년 거든 박사의 개구리에서 올챙이 만들기 연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개구리 난자에서 핵, 즉 DNA 덩어리를 제거한 후 껍질만 있는 난자에 개구리 내장세포에 핵을 집어넣었더니 난자가 마치 수정란처럼 자라서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특정 세포가 되면 다른 세포를 변화하거나 원래 상태의 세포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나이 든 세포도 리셋을 하면 처음 세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역분화의 가능성을 증명했지요. 야마나카 교수는 여기에 착안해 역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4개의 유전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야마나카 교수의 연구에 힘입어 일본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실명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 변성으로 실명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유일한 치료 방법은 노화된 황반, 즉 망막 상피세포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본은 실명 환자의 피부세포에 4개의 유전자를 삽입해서 피부세포를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화시킨 망막세포를 쥐 망막에 이식했는데요. 쥐들의 90% 이상의 시력을 원래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연구팀은 같은 방식으로 2014년 6명의 노인성 망막 황반 변성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세포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얻은 뒤 망막세포로 만들어 환자에게 다시 이식했지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도만능 줄기세포 시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2015년 8월 잘 진행되던 임상실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망막에 이식하려던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4개의 유전자 삽입 후 줄기세포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우연성 때문에 2차 이식은 2015년 말 현재 대기 중입니다. 세계는 지금 일본의 추후 실험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현재 실명 치료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척추 손상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O형 적혈구를 만들어 2016년에 인간 임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줄기세포 연구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 연구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안전성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신약 개발용 질병 모델 세포를 만들 수 있어 질병 치료에 새 장을 열 수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얻으면 환자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 어떤 신약이 잘 듣는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 치료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